이웃집 할머니는 늘 한밤중에 우리 집 주위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날 밤, 그 할머니가 내게 쪽지 하나를 건넸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네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미친 척 연기했을 뿐. 지금 당장 집 뒤뜰 CCTV를 확인해봐. 그리고 우리 집으로 피해서 숨어. 살고 싶으면 제발 날 믿어줘. 내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을 때 나는 남편이 뒤뜰 나무 근처에서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옆에는 검은 비닐봉지와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남편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벽시계의 시침이 정확히 밤 12시를 가리키자 집 밖의 분위기는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스산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 정적이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공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차영. 나는 남편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조용한 도시 외곽에 위치한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다. 이웃집과의 거리는 꽤 멀었고 넓은 마당과 높은 담벼락으로 나뉘어 있었다. 나는 언제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좋은 아내가 되려 노력했다. 내 남편 민주는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남자였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나를 무척 아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우리 행복은 매일 새벽마다 내 온몸에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한 가지 일 때문에 항상 방해받았다. 그 방해는 바로 옆집에 사는 박할머니라는 독거노인에게서 비롯되었다. 침대 옆 탁상 디지털 시계의 숫자가 새벽 2시로 바뀌는 순간 그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 앞 아스팔트 길을 빠르게 달리는 발소리와 함께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함이 울려 퍼졌다. 아직 깊이 잠들지 못했던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두꺼운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의 절반을 가렸다. 긴 잠옷 아래로 몸이 공포에 떨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악마에게 쫓기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혹은 오히려 악마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박할머니는 언제나 우리 집 담벼락을 빙빙 돌며 지칠 줄 모르고 달렸고 가슴을 저미는 듯한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다 가끔씩은 우리 집 마당에서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내 옆에서 자던 민준도 내 몸의 떨림을 느끼고는 잠에서 깼다. 그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몸짓으로 일어나 내 옆에 앉아 잠잘 때 쓰는 수면 안대를 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이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나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민주는 이 상황에 항상 아주 인내심 있게 대처했다. 그는 이웃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박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 할머니가 심한 치매를 앓고 있고 찾아오는 가족 없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고 했다. 오늘 밤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그녀는 단단한 물체로 우리 집 앞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마 돌이나 나무 토막이었을 것이다. 고요한 밤중에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다. 나는 민준의 팔을 꽉 잡으며 보호를 요청했다. 민준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구석 테이블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게 잔을 건네며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했다. 민주는 집 문은 이중 보안 시스템으로 단단히 잠겨 있고 앞문 역시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할머니가 절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밖에서 혼자 지칠 때까지 빙빙 돌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네 경비원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민주는 언제나 그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했다. 그는 아픈 노인에게 못되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는 우리가 경찰을 부르면 박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끌려가 거칠게 다뤄질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준의 그런 착한 마음씨 때문에 나는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매일 밤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민주는 나에게 다시 잠을 자고 그 소리들을 무시하라고 했다. 그는 자기 쪽 스탠드를 끄고 내가 눈을 감을 만큼 충분히 진정될 때까지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비록 내 귀에는 여전히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말이다. 잠시 후 민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며 그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음을 알렸다. 하지만 내 눈은 오히려 점점 더 말똥말똥해졌다. 박 할머니가 밖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를 밀어붙였다. 민준을 깨우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침대에서 내려왔다. 내 발걸음은 차가운 침실 바닥 위를 소리 없이 움직여 집 옆길을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커다란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 커튼은 민준의 지시대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밤에 커튼을 여는 것을 항상 금지했다. 민준은 미친 사람이 날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운을 받거나 재수 없는 일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신처럼 들리는 이유였지만 나는 그를 존중하기 위해 따랐다. 두꺼운 커튼천에 손을 댔을 때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아주 조금만 한쪽 눈으로 밖을 엿볼 수 있을 만큼만 커튼을 젖혔다. 우리 집 앞 가로등은 꽤 희미했고 가끔 깜빡이는 하나의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 박 할머니를 보았다. 그 할머니는 방향 없이 날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헐렁하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밤바람에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뛰고 있었지만 갑자기 내가 엿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마치 그녀에게 예리한 육감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내가 숨어있는 커튼 틈새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심장이 걷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빛을 예상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날카롭고 의식이 또렷하며 긴박함으로 가득 찬 한 쌍의 눈이었다. 그 눈빛에는 광기의 흔적이 없었다. 박 할머니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주 진지하고 차갑게 변했다. 천천히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녀가 창문에 돌을 던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검지를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만국 공통의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아주 단호하고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신호를 보낸 후 그녀는 우리 집 차고 쪽을 가리키고는 마치 목이 베이는 사람을 흉내내듯 목에 손을 긋는 신호를 했다. 내 몸은 즉시 굳어버렸다. 그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를 위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집 안에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걸까? 그 끔찍한 사건을 미처 소화하기도 전에 박 할머니는 갑자기 다시 날카로운 소리로 낄낄 웃으며 얼굴 표정을 다시 미친 사람처럼 바꾸었다. 그리고는 멀리 달려가 주택가를 맴도는 이상한 의식을 계속했다. 나는 즉시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다시 닫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공포감에 가슴이 답답했다. 침대로 돌아와 보니 민주는 여전히 평화로운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내가 졸려서 헛것을 봤거나 혹은 사람 겁주기 좋아하는 박 할머니의 광기, 어린 행동의 일부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노부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침이 올 때까지 내 머릿속을 맴돌며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환기구 틈새를 뚫고 들어와 간밤의 공포의 잔재를 지우려 애썼다. 나는 잠을 설쳐 무거운 머리로 일어났다. 민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아주 상쾌해 보였고 출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평소처럼 그는 아주 다정하게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오늘 아침 내가 차린 아침 식사가 아주 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요리를 칭찬했다. 민주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부동산 회사의 매니저로 일했다. 그 직업 때문에 그는 종종 밤늦게 퇴근했고 때로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일이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중요한 고객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준이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출근한 후 나는 주부로서의 일과를 시작했다. 이 큰 집은 나 혼자 있을 때면 너무나도 고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어젯밤 박 할머니의 얼굴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육체적인 활동이 내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며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데 몰두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하려 할 때 옆 차고 문 근처 신발장에 눈길이 갔다. 거기에는 민준이 현장 프로젝트를 시찰할 때 신는 가죽 부츠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준은 어제 하루 종일 바닥이 대리석과 두꺼운 카펫으로 덮인 본사에서 회의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건설 현장에도 방문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신발장으로 다가가 그 부츠 한 짝을 들어 올렸다. 부츠는 무거웠다. 밑창과 가장자리는 두껍고 축축한 흙덩이로 가득했다. 색은 짙은 붉은색이었고 끈적거렸다. 일반적인 도시의 길거리 먼지가 아닌 정원이나 숲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종류의 점토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사무실 건물 안에만 있었다면 어째서 이 신발이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의심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작지만 거슬리는 의심이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아마 민준이 어제 오후에 비가 와서 질퍽한 프로젝트 현장에 들렀다는 사실을 내게 말하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가 우연히 파헤쳐진 화단을 밟았을 수도 있다. 나는 신발을 닦기 위해 옆마당 수도꼭지로 가져갔다. 물이 흙을 씻어내자 흘러내리는 물은 짙은 젓갈색이었다. 마치 집 표면의 모래와 섞이지 않은 깊은 곳에서 파낸 흙 같았다. 내 생각은 다시 어젯밤 박 할머니의 끔찍한 신호로 돌아갔다. 목에 손을 긋는 동작과 입술에 댄 검지. 이게 민준과 관련이 있을까? 아, 그럴 리 없어. 민준은 최고의 남편이다. 그는 내게 소리친 적도 손찌검한 적도 없으며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 미친 이웃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언제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정하게 나를 불렀다. 나는 잘 지낸다고 말했지만 잠을 설치게 만드는 박 할머니의 방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민준에 대한 의심이나 진흙 묻은 신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옆집 할머니가 밤마다 소리를 질러서 무섭다고만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끈기 있게 들어주시더니 항상 반복하시던 조언을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비우지 말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악마가 겁 많고 공상에 잘 빠지는 사람을 괴롭히기 좋아한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또한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상기시켜 주셨다. 남편의 기쁨에 신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평온해졌다. 그날 오후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는 나를 보고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서류 가방을 받고 그의 손에 입을 맞췄다. 우리가 거실에서 오후의 차를 즐기며 편안히 앉아 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더러워진 부츠에 대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여보,
어제 어느 현장에 갔었어요. 신발이 붉은 흙으로 잔뜩 더럽혀졌던데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다시 평소처럼 미소 짓기 전에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길에 수리 중인 지름길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했다. 그래서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흙탕 길로 내려가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다고. 그의 설명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다. 이 도시의 길들은 수리 중인 곳이 많았고 비가 오면 종종 진흙탕이 되곤 했다. 나는 그를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민주는 다음 달 우리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화제를 돌렸고 나는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잠시 잊게 되었다. 그는 분위기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밤이 다시 찾아왔고 그와 함께 어둠이 우리 집을 감쌌다. 마치 잠시 떠났던 공포의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는 것 같았다. 밤 10시 우리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눈을 채 감기도 전에 박 할머니의 고함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녀는 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가까이 바로 우리 침실 옆벽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고함은 더 이상 불분명한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분노와 경고의 찬어조로 반복되는 단어들이었다. 땅이 굶주렸다. 땅이 굶주렸다. 계속 파다간 다 죽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벽을 뚫고 들어와 나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말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들렸다. 땅이 굶주렸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 막 잠자리에 누웠던 민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바로 일어났다. 그가 좀처럼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인내심이 바닥난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게 방에 있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다. 민주는 고함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으러 잠시 부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베개를 꼭 껴안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민주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 나섰다. 나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부엌 불은 완전히 켜져 있지 않았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그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 싱크대 근처에서 나를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약을 먹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막 갈아놓은 커다란 식칼을 들고 있었다. 그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칼을 돌려보며 아주 강렬한 시선으로 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몇 시간 전에 따뜻했던 민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무표정하고 차가운 얼굴이었다. 내 몸은 부엌 문지방에서 얼어붙었다. 그를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갑자기 마치 내 존재를 알아차린 것처럼 민준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차가운 표정은 사라지고 평소의 다정한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칼을 살짝 들어 올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까 부엌에서 큰 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음에 나타나면 잡으려고 칼날이 날카로운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내가 보았던 그 텅 빈 눈빛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두려워하던 그날은 아주 평범하게 찾아왔다. 그날 아침 민주는 큰 여행 가방에 정장 몇 벌과 셔츠를 챙겨 넣느라 분주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출장 업무가 생겨 3일 동안 다른 지방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회사 프로젝트 중 하나에 토지 분쟁 문제가 생겨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의 출장 준비를 도왔다. 이 큰 집에 혼자 남겨져야 한다는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다. 안도감, 적어도 앞으로 3일 밤 동안은 요즘 들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남자 옆에서 불안에 떨며 잠들지 않아도 되니까. 민주는 평소처럼 아주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꼭 껴안고 내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추며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모든 문과 창문을 항상 잠그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박 할머니의 광기가 또 도지면 더욱 조심하라고. 민준의 검은 세단이 길모퉁이에서 사라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도로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너무나도 무겁고 압박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이 집의 벽들이 그들이 나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려 애썼다. 집을 청소하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날카로운 눈빛과 끔찍한 손짓을 하던 박 할머니의 얼굴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꽤 강하게 불어 뒤뜰의 느티나무 가지가 창고의 양철 지붕과 마찰하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실에서 잠시 성경을 읽기로 했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을 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무언가 끌리거나 끼워 넣는 소리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나 혹은 날뛰는 박 할머니일까봐 확인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천천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나는 두꺼운 티크 목재로 만들어진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에 달린 외시경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은 문틈 바로 아래 바닥에 있는 하얀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것은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었다. 그것을 짚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종이는 낡은 공책에서 찢어낸 것처럼 거칠고 약간 낡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거실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그 접힌 종이를 펼쳤다. 안에 글씨는 굵은 검은색 잉크로 쓰여 있었고 서두른 탓에 약간 흘려 쓴 글씨체였다. 하지만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고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차영 씨. 내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연기한 것뿐이야. 지금 당장 집 뒤뜰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 그리고 우리 집으로 피해서 숨어. 날 믿어.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부딪혔다. 숨이 패섰다. 박 할머니는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연기해왔고 내게 뒤뜰 CCTV를 보라고 했다. 왜? 민주는 오늘 아침 일찍 공항으로 떠나지 않았나? 논리와 공항이 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만약 박 할머니가 옳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민준이 집안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생각났다. 민준은 그것을 가져갔지만 그의 서재 책상 서랍에 예비용 태블릿이 하나 더 있었다. 민준은 그 태블릿이 고장났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켜질지도 모른다. 나는 민준의 서재로 달려가 마침내 서류 더미 아래에서 그 납작한 물건을 찾을 때까지 그의 책상 서랍을 공황 상태로 뒤졌다.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화면이 켜졌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떴다. 민준의 생일을 입력해봤다. 틀렸다. 내 생일을 입력해봤다. 틀렸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이 자주 사용하는 숫자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우리 결혼 기념일. 나는 땀으로 미끄러운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입력했다. 태블릿이 열렸다. 나는 즉시 CCTV 앱 아이콘을 찾아 눌렀다. 화면에는 집안 여러 곳에 검은 화면들이 나타났다. 앞 현관은 비어 있었고
차고도 거실도 비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뒤뜰이라고 쓰인 화면을 눌렀다. 뒤뜰 카메라에 영상이 나타나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화면에는 적외선 야간 모드의 흑백 화면 속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이 있었다. 그건 민준이었다. 지금쯤 다른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할 내 남편이 바로 우리 집 뒤뜰에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카고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규칙적이고 힘찬 동작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깔끔하게 접힌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 밧줄 한 뭉치,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몇 개의 병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그 구덩이는 이미 꽤 깊었다. 길이는 대략 성인 한 명의 몸 크기만 했다. 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몸에 힘이 빠져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현실이 나를 아주 잔인하게 덮쳤다. 민주는 출장을 간 적이 없었다. 그는 어딘가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구덩이의 크기와 박할머니의 경고 메시지를 보았을 때 나는 그 구덩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알았다. 그 구덩이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 남편,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오늘 밤 나를 없애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친절함, 미소, 그리고 관심은 그가 저 느티나무 아래에서 꾸미고 있던 사악한 계획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다. 나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나를 마비시켰던 충격은 생존 본능이 깨어나기 전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민준이 나를 저 차가운 구덩이에 묻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 나는 여전히 심하게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뒤뜰 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그건 민준과 바로 마주치는 길이었다. 앞문은 너무 위험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는 무거운 자물쇠 소리가 뒤뜰까지 들릴지도 모른다. 차고로 통하는 옆문이 유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곳이 박할머니 집으로 가는 담벼락과 가장 가까웠다. 나는 감히 방으로 들어가 가방이나 갈아입을 옷을 챙길 수 없었다. 민준이 내가 모르는 집안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을 수도 있고 혹은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지갑과 휴대폰만 낚아챘다. 다행히도 나는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 옷을 갈아입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두려움에 찬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숨을 최대한 참았다. 나는 옆문으로 발끝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이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내 존재를 드러낼까봐 두려웠다. 내 손이 옆문 손잡이에 닿았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그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나는 멀리 뒤뜰에 있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삽질을 멈추었다. 그는 똑바로 서서 팔로 이마에 땀을 닦더니 천천히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어두운 우리 침실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그가 알까? 그에게 도청 장치가 있을까? 민주는 이내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나는 그가 집안에 활동이 있음을 알리는 CCTV 앱을 확인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지난 후 민주는 다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나는 옆문의 열쇠를 돌렸다. 철컥 기계적인 열쇠 소리가 내 귀에는 폭죽 터지는 소리처럼 아주 크게 들렸다. 나는 민준의 반응을 기다리며 얼어붙었다. 변화가 없었다. 바람 소리와 땅을 치는 삽소리가 아마도 그 열쇠 소리를 가렸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밖으로 빠져나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문을 잠그지 않고 다시 닫았다. 그리고는 젖은 잔디를 가로질러 우리 집과 박 할머니 집을 가르는 담벼락을 향해 최대한 빨리 달렸다. 거리는 고작 20m 정도였지만 마라톤을 뛰는 것 같았다. 내 다리는 마치 땅에 박힌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민준이 갑자기 내 뒤에 나타나 내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나를 그 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갈까봐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나를 더 빨리 달리게 했다. 박 할머니 집의 작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문이 잠겨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절망감에 거의 울 뻔했다. 하지만 내 손이 철제 대문에 닿기도 전에 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열렸다. 누군가 안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박 할머니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의 집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숨이 차고 눈물이 뺨을 적셨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뒤에 두꺼운 철문이 쿵 하는 무겁고 단단한 금속음과 함께 굳게 닫히고 자동으로 잠겼다. 나는 깨끗한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안전함과 동시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박 할머니의 모습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에 달릴 때 보던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한 실내복, 긴 바지와 편안한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다. 하얀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깨끗했고 눈은 맑고 날카로웠으며 그동안 그녀가 숨겨왔던 지성과 위험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내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그녀의 손은 연약한 노인의 손 같지 않게 따뜻하고 강했다. 그녀는 나를 방 중앙에 있는 푹신한 소파로 안내했다.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자 나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집은 전혀 미친 사람이나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 내부는 아주 현대적이고 미니멀했다. 벽들은 단정하게 정리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벽 한 면이 켜져 있는 모니터 화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다. 약 6개의 LCD 화면이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집 뒤뜰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민준의 태블릿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 그 화면에서 나는 민준이 여전히 삽질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아내가 이미 도망쳐서 이웃집에서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박 할머니는 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이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었다. 그녀는 내 앞에 조용히 앉아 매일 밤의 히스테릭한 고함과는 아주 다른 단호하고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가 여기서는 안전하다고 했다. 이 집은 요새처럼 설계되었다. 창문 유리는 방탄이고 문은 강철로 겹겹이 쌓여 있으며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박 할머니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미친 척 연기해야 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민준에게 의심받지 않고 그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만약 민준이 이웃이 똑똑하고 비판적인 노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민준은 분명 오래전에 그녀를 제거했을 것이라고. 박 할머니는 민준을 포식자 또는 사냥꾼이라고 불렀다. 나는 여전히 몸을 떨며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박 할머니는 민준을 비추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녀는 민준이 평범한 부동산 사업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유서 깊은 유산 토지를 소유한 순진한 여성들을 노리는 사기 전문가였다. 민준은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완전히 믿게 만든 다음 그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들을 제거해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민준이 우리 집에서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토지 등기부 등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 느티나무 아래에 묻혀있는 무언가였다. 민준이 한밤중에 무덤을 파게 만든 바로 그 무언가.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산산조각 난 심정으로 들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박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싹고 있다. 그 노부인은 사실 어둠 속에서 변장한 나의 수호천사였던 것이다. 박할머니의 집 안 분위기는 내가 불과 몇 분 전에 떠나온 혼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곳의 공기는 소리 없이 작동하는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고, 박할머니가 내어준 제스민차의 향기는 여전히 거칠게 뛰는 내 심장 박동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 공간의 물리적인 평온함은 내 머릿속에서 들끓는 폭풍 같은 질문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눈은 이제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내 앞에 노부인의 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정신질환을 앓으며 한밤중에 소리 지르는 것을 좋아하는 쇠약한 노인으로만 알았던 박할머니가 이제는 마치 전략을 짜는 전쟁 지휘관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유리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박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내 삶을 감싸고 있던 미스터리의 베일을 벗겨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고급 부동산 범죄와 자금 세탁 사건을 다루는 사설 수사기관에서 정보 분석가로 일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패턴을 읽고 목표물의 행동을 관찰하며 누군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추론하는 것이었다. 은퇴했다고 해서 그녀의 탐정 본능이 무뎌진 것은 아니었다. 1년 전 민준이 처음 이 동네에 와서 내게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박할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위험 경보가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보았다. 과거에 그녀가 잡았던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의 눈에서 자주 보았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박할머니는 민준이 그가 꾸며낸 이미지처럼 부유한 남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가 과시하던 고급차, 명품 옷, 그리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빌린 물건이거나 돌려막기식 사기 수법의 결과물이었다. 내 남편은 사실 투자 사기와 실패한 불법 사업으로 인해 악덕 사채업자 조직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잔인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의 목숨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것이 그가 나와 결혼한 이유였다. 사랑 때문도 애정 때문도 아닌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 때문이었다. 넓은 땅 위에 서 있는 이 낡은 집에는 지하 보물 사냥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도시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우리 집 뒤뜰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는 수백 년 전 정권 교체기에 숨겨진 일제강점기 시절 한 친일파 관료가 남긴 자산이 담긴 쇠상자가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설명을 입을 벌린 채 들으며 이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그것도 나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일제강점기 보물 이야기는 잠자리 동화처럼 들렸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민준처럼 빚에 쫓기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신화라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준은 이 땅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했다. 그는 내게 접근했고 나와 결혼했으며 주변의 의심을 사지 않고 뒤뜰에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해 1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의 원래 계획은 보물을 찾은 후에 나와 이혼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빚쟁이들의 시간 압박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가정 드라마를 연기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오늘 밤 당장 그 보물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 존재는 그가 금을 얻은 후 흔적 없이 도망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졌다. 우리의 관심은 다시 벽에 붙은 모니터 화면으로 쏠렸다. 화면 속 광경은 내 피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삽질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만든 구덩이의 깊이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그는 삽을 땅 위로 던지고는 얼굴에 땀을 닦았다. 그의 몸짓은 마치 이미 이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아주 자신감에 차 있었다. 민주는 이내 우리 집 뒷문으로 걸어가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 민주는 내가 아마도 어젯밤 그가 몰래 내 음료에 탔을지도 모르는 수면제의 영향 아래 깊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침실로 향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나는 기도하느라 바빠서 그가 준 물을 마시지 않았다. 우리 집에 숨겨져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알고 보니 박 할머니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에 우리 집 CCTV 시스템을 해킹했던 것이었다. 나는 민준이 소리 없이 걷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젖은 두꺼운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아마도 클로로포름이나 강력한 마취제로 적셔져 있었을 것이다. 그의 왼손에는 튼튼한 밧줄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살인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표정이 없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그동안 나를 안아주고 부모님과 하객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이제 나를 마취시키고 묶어서 방금 자신이 판 구덩이에 산채로 묻어버릴 의도를 가지고 우리 침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내 눈물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배신에 대한 너무나도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떨어졌다. 민준이 침실로 향하는 복도로 들어서자 그는 거실 카메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몇 분이 흘렀다. 고요함,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깨지는 아주 큰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게나마 박 할머니 집 안까지 들릴 정도였다. 모니터 화면에 나는 민준이 거실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사라지고 끔찍한 분노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은 야수처럼 번뜩였으며 목에 핏대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아끼던 꽃병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산산조각 냈다. 그는 커피 테이블을 발로 차 뒤집어 엎었다. 그는 내가 침대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사냥감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양손을 허리에 짚고 방 한가운데에 섰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숨이 가빴다. 그는 내 존재의 흔적을 찾으며 좌우를 미친 듯이 살폈다. 갑자기 그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내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내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한때는 나를 항상 미소 짓게 했지만 이제는 나를 메스껍게 만드는 연락처 이름이 표시되었다. 내 남편 민준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벨 소리는 이 조용한 방 안에서 마치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아주 크게 울렸다. 나는 대답하기 두려워 애원하는 눈빛으로 박 할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단호한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 모드를 켜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그의 다음 움직임을 알아야 해.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휴대폰 화면에 녹색 아이콘을 밀었다. 나는 그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폭발하는 사람 같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등골을 꿰뚫는 차가운 어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걱정하는 남편인 척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차영아, 자기야, 어디 있어? 비행기가 취소돼서 방금 공항에서 돌아왔는데 방에 없네. 문이 열려 있던데 이 밤중에 어딜 간 거야? 그 거짓말은 그의 입에서 너무나도 유창하게 흘러나와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나는 흐느낌이 들리지 않도록 참으며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민주는 내가 더 이상 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의 목소리 톤이 서서히 변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고 은밀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영아, 내 말 잘 들어. 네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는 거 알아.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 창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미친 옆집 할머니 집에 있을 수도 있겠지. 지금 당장 돌아와. 자기야,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내가 계속 침묵을 지키자 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무겁고 잔인하게 들렸다. 차영이, 나랑 숨바꼭질하지 마. 네가 도망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고 생각해. 5분 안에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고향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전화할 거야. 너희 어머니 사랑하지? 나무집에 혼자 사시는 그 늙은 어머니 말이야. 내가 지난주부터 사람 시켜서 그 집 감시하고 있어. 내 전화 한 통이면 내 어머니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잿더미가 될 거야. 선택해, 차영아. 내 목숨이냐? 아니면 내 어머니 목숨이냐? 전화 연결이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준이 전화를 끊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고요함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위협이 내 귓가에 울렸다. 민준은 내 목숨만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친어머니를 인질로 삼고 있었다. 나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서서히 형태를 바꾸었다. 매일 밤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고향의 다정한 어머니 얼굴이 이제 내가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에 의해 위험에 처했다. 내 피가 끓어올랐다. 민준에 대한 내 사랑과 애정은 분노의 불길에 타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그가 어머니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시선으로 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결의에 찬 시선. 나는 싸울 준비가 되었다. 나는 오늘 밤 무슨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 괴물을 막아야만 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안전에 대한 민준의 위협은 그날 밤 내 정신력에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에는 나를 떨게 하고 책상 밑에 숨고 싶게 만들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뜨거운 에너지로 변모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내 청각과 시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무력한 희생자로 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딸이었다. 만약 민준이 감히 어머니를 건드린다면 나는 그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맹세했다. 나는 숨가쁘지만 규칙적인 호흡을 하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양손은 손톱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박 할머니를 바라보며 갈라졌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위협을 실행하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박 할머니는 내 태도의 변화를 보고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랑스럽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분노가 제대로 통제될 수만 있다면 훌륭한 연료가 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 분노를 이용해 민준을 함정에 빠뜨려야 했다. 박 할머니는 현재 민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화가 났으며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주의해지고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를 우리가 통제권을 쥔 영역으로 유인해야 했다. 이 집은 박 할머니의 집의 영역이었다. 이 집의 모든 구석, 모든 복도, 그리고 모든 방은 그녀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반면 민준에게 이 집은 어둡고 낯선 미로였다. 우리는 다시 CCTV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민준이 우리 집 현관문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악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뒤뜰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장작패는 도끼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흉악해 보였다. 그는 넓고 확신의 찬걸음으로 박 할머니의 집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이슬 맺힌 잔디에 남은 내 발자국을 보았거나 혹은 여기가 가장 가까운 유일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추측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박 할머니의 철제 담장 앞에서 멈춰서더니 도끼를 휘둘러 담장 자물쇠를 내리쳤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아주 크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타격. 자물쇠가 부서졌다. 민주는 발로 담장을 차서 활짝 열고는 살기 어린 시선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박할머니는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벽에 있는 제어판을 통해 집안의 모든 주 조명을 껐다. 순식간에 집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환기구 틈새를 뚫고 들어왔고 CCTV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약간의 조명을 제공했다. 박할머니는 내게 속삭이며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내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책장 뒤에 숨겨진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호신용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금속 야구방망이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후추 스프레이 한 통과 전기 충격기를 자신을 위해 챙겼다. 그녀는 우리가 그를 죽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무력화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박할머니는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 버튼을 이미 눌러놓았다. 하지만 우리 집이 도시 외곽의 꽤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릴 것이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했다. 민준의 무거운 발소리가 앞 현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노크나 부름도 없이 그는 곧바로 두꺼운 티크 목재 문에 도끼를 내리쳤다. 나무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 내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민주는 밖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올려 퍼졌다. 박씨 할망구, 차영이, 문 열어.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땅 문서 내놓고 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살려주지. 그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우리를 살려둘 리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목격자는 그 같은 범죄자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이었다. 박할머니의 집 현관문은 튼튼하고 안쪽은 강철로 덧대어져 있었다. 하지만 경첩과 잠금장치는 큰 도끼로 계속해서 내리치면 여전히 약점이었다. 몇 분간의 잔인한 타격 끝에 문은 마침내 쿵하는 큰 소리와 함께 강제로 열렸다. 민준이 문지방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한 그의 실루엣은 크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은 어둠에 적응하려 애썼다. 그의 숨소리는 마치 돌진할 준비가 된 황소처럼 거칠고 무겁게 들렸다. 우리는 거실과 가족실 사이의 칸막이 뒤에 숨어 있었다. 박할머니는 내가 침착하게 숨을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천천히 걸으며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허공에 도끼를 휘두르며 우리를 겁주기 위해 근처에 있는 가구들을 내리쳤다. 장식등이 산산조각 나고 화분이 떨어져 박살났다. 그는 작게 웃었다. 아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는 웃음이었다. 나와라, 작은 쥐새끼들아. 나 화나게 하지 마. 서명하고 위치만 알려주면 돼. 간단하잖아.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그는 우리 은신처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박할머니가 내 팔을 살짝 치며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계획은 민준이 주방으로 향하는 좁은 복도로 더 깊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그의 긴 도끼를 휘두를 공간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리 없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내가 움직일 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들은 민준이 즉시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있었군. 그가 기쁘게 외쳤다. 그는 우리를 쫓아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계획대로 주방 쪽으로 작게 달려 그를 출구에서 멀리 유인했다. 민주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리를 품고 나를 쫓았다. 그가 거실로 향하는 문지방을 지날 때 장식장 뒤에 숨어있던 박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민준의 얼굴에 정통으로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다.
민주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은 반사적으로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눈을 가렸다. 그의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에 쨍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지금이 기회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금속 야구방망이를 민준의 등을 향해 휘둘렀다. 타격은 그의 등을 강타했고 그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민준의 신체 내구력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고통은 오히려 그를 더욱 포악하게 만들었다. 붉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는 으르렁거리며 내가 다시 때릴 틈도 없이 재빨리 일어섰다. 그는 빈손으로 나를 향해 돌진했고 내 몸을 들이받아 나는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등에 엄청난 고통이 퍼졌다. 민주는 더 이상 박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내 목을 조르는 데 집중했다. 그의 큰 손이 내 목을 강하게 움켜쥐고 내 숨통을 막았다. 나는 그의 팔을 때리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다. 박할머니가 전기 충격기를 켜서 민준의 다리에 대며 도우려 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움찔하며 목을 조르던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박할머니를 강하게 찼고 그 노부인은 유리 테이블에 부딪혀 날아갔다. 박할머니는 유리 파편에 심하게 다친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민주는 아까 떨어뜨렸던 도끼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바닥에서 무력해진 박할머니에게 절뚝거리며 다가갔다. 그의 눈은 어두웠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할머니를 끝장낼 작정이었다. 박할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보고 내 머리는 그를 막을 방법을 빠르게 찾았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탐욕을 공격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 거짓 희망을 주어야 했다. 갈라진 목소리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는 최대한 크게 소리쳤다. 멈춰. 그분 다치게 하지 마. 금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그 외침은 효과가 있었다. 민주는 박할머니의 머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도끼를 휘두르려다 멈췄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그가 물었다. 나는 침을 삼키고 다리가 떨렸지만 그의 눈을 확신에 차게 쳐다보려 애썼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열쇠를 알려주셨다고 말했어. 금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점에 있어. 우리를 죽이면 넌 평생 그걸 찾지 못할 거고 네 빚도 절대 갚지 못할 거야. 민주는 내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탐욕이 서서히 그의 얼굴에서 분노를 밀어냈다. 그는 도끼를 내리고는 나를 메스껍게 만드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똑똑한 아이로군. 그가 쌈생거렸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팔 위쪽을 거칠게 움켜쥐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럼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줘. 하지만 기억해. 만약 네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게 될 거라는 걸 확실히 해두지. 그는 나를 박할머니의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우리 집 뒤뜰에 이미 기다리고 있는 무덤 구덩이를 향해 나는 뒤를 돌아보며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려 애쓰는 박할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게 강하게 버티고 다음 계획을 실행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을 몰고 왔다. 하지만 그 추위는 민준이 나를 박할머니 집 마당 밖으로 끌고 나올 때 내 마음속으로 퍼져나가던 냉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내 팔 위쪽을 잡은 그의 소나기는 너무나도 강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을 뚫고 박히는 것 같았고 어깨 전체로 퍼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남겼다. 나는 고통을 참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내 발은 거친 단지 내 아스팔트 길 위에서 비틀거렸다. 나는 그의 분노에 찬 넓은 보폭을 따라가기 위해 빠르게 걸어야만 했다. 민주는 더 이상 주위 상황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거친 발소리에 다른 이웃이 깰까봐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
느티나무 아래의 구덩이와 내가 그에게 약속한 상상 속의 보물뿐이었다. 짧지만 수천 킬로미터처럼 느껴지는 그 길을 가는 동안 민주는 계속해서 나를 메스껍게 만드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는 변덕스러운 목소리 톤으로 혼잣말을 했다. 때로는 행복감에 도취된 사람처럼 들렸고 때로는 증오에 가득 찬 것처럼 들렸다. 그는 마침내 협조하기로 한 나의 영리함을 칭찬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문을 부수고 노인과 싸우게 만들어 자신을 귀찮게 했다며 나를 저주했다. 그는 오늘 밤이 추격전 같은 드라마 없이 쉽고 깨끗하게 끝나야 했으며 내일 아침이면 그는 전리품을 가지고 멀리 떠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저 말없이 쓴침을 삼키며 그가 자신의 탐욕스러운 망상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마음은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살아남고 박 할머니가 우리의 마지막 계획을 실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우리가 이미 열려있는 우리 집 연문을 지날 때 젖은 흙냄새가 곧바로 내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썩은 나뭇잎 냄새와 어디선가 풍겨오는 금속 냄새와 섞여 있었다. 예전에 나는 이 집 뒤뜰의 향기를 아주 좋아했다. 나는 종종 오후 시간을 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산들바람과 새소리를 즐기곤 했다. 그 느티나무는 아버지와 함께한 내 어린 시절의 행복의 말없는 증인이었고 민준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을 지켜본 증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 장소는 처형 무대로 변해 있었다. 무성했던 늙은 느티나무는 이제 무서운 검은 거인처럼 보였다. 앙상한 가지들의 그림자는 마치 다가오는 누구든 찢어밟길 준비가 된 악마의 발톱처럼 뻗어 있었다. 민주는 나를 뒤뜰로 거칠게 밀어넣었고 나는 이슬에 젖은 잔디 위로 넘어졌다. 무릎이 단단한 땅에 부딪혀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가 나를 꾸짖기 전에 즉시 다시 일어섰다. 내 앞에는 칠흑같이 검은 커다란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민준이 몇 시간 동안 미친 듯한 헌신으로 판 구덩이였다. 파낸 붉은 흙더미가 그 옆에 높이 쌓여 희미한 정원등 불빛 아래에서 피 흘리는 작은 언덕처럼 보였다. 민준의 삽질 도구들, 삽, 사비, 그리고 쇠지렛대가 그가 내 몸을 싸기 위해 준비했던 검은 비닐봉지와 함께 구덩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 광경은 내 무릎을 떨리게 만들었다. 내가 내 자신의 무덤가에 서 있다는 현실이 내 정신을 완전히 강타했다. 민주는 구덩이로 다가가 돌아서서 주머니에서 꺼낸 손전등 빛으로 나를 비추며 쳐다봤다. 한때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끔찍해 보였다. 그의 눈은 푹 꺼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검은 동그라미가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뺨에는 마른 핏자국이 있었다. 아마도 아까의 싸움에서 묻은 내 피거나 박 할머니의 피일 것이다. 그는 손전등 빛을 내 얼굴에 정통으로 비춰 눈부심 때문에 내가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들었다. 그는 위협적인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내 거짓 약속을 재촉했다. 그는 금이 있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는 중앙 지점을 거의 2미터 가까이 팠지만 흙과 뿌리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금 당장 나를 산채로 묻어버리고 그 후에 사람을 보내 고향의 어머니 집을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서슴없이 위협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나는 그를 설득해야 했다. 내 목숨과 어머니의 목숨이 지금 내 연기력에 달려 있었다. 두려움에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만들어 나는 그가 잘못된 지점을 팠다고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낡은 광개수로 근처 북쪽으로 두드러지게 뻗어 있는 가장 큰 느티나무 뿌리 쪽을 가리켰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물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제사를 지내는 방향으로 향한 쥐뿔이 바로 아래에 묻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지어냈다.
아버지는 그 뿌리 주위에 흙이 스며드는 물에 자주 젖어 더 부드럽고, 쇠상자는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파다가 쉽게 찾지 못하도록 뿌리들 사이에 꽤 깊이 묻혀 있다고 하셨다고. 나의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설명을 듣자 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그의 눈에 있던 의심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 자리는 활활 타오르는 탐욕의 빛으로 채워졌다. 그는 잠시 손전등을 끄고는 내가 가리킨 나무 뿌리 쪽을 쳐다봤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어쩐지 중앙 부분은 흙이 너무 단단해서 삽질하기 힘들더라니. 뿌리 사이에 있었군. 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게 웃었다. 어색하고 끔찍하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그는 다시 내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흙으로 더러워진 손으로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역겹게 느껴져 내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나를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라고 칭찬했다. 그는 금을 얻은 후에 나를 놓아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나는 그것이 또 다른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 같은 사이코패스의 눈에 목격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민준은 이내 다시 삽을 집어들었다. 그는 내게 그와 함께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다. 처음에는 거부했다. 어둠과 구덩이의 깊이에 대한 두려움이 내 발을 그 자리에 못 박았다. 하지만 민준은 위협적인 몸짓으로 삽을 높이 들어 올려 내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몸으로 나는 민준이 구덩이 옆 흙더미로 만든 임시 계단을 내려갔다. 내 발이 구덩이 바닥에 닿는 순간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즉시 내 몸을 감쌌다. 내 주위의 흙벽은 내 머리보다 높아서 마치 병 속에 갇힌 쥐가 된 기분이었다. 젖은 흙과 썩은 뿌리 냄새가 이곳에서는 아주 강하게 느껴져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차가운 흙벽에 등을 붙이고 열정적으로 뛰어내린 민준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려 애썼다. 민준이 내가 가리킨 나무 뿌리를 살피느라 분주한 동안 내 눈은 몰래 구덩이 위쪽 가장자리를 엿보았다. 머리 위의 밤하늘은 너무나도 멀게 보였다.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마치 자연조차 내 운명을 보고 슬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박할머니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를 보기를 바랐다. 나는 그 노부인이 강인하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다리를 다쳤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 계획은 시간의 정확성에 달려 있었다. 만약 박할머니가 제 시간의 그 수로 밸브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오늘 밤은 정말로 나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우리 둘과 자신의 사위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운 줄도 모르는 고향의 어머니를 위해 신의 힘과 보호를 간구했다. 새로운 지점에서 파기 시작하는 민준의 삽질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가 내리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았다. 삽이 단단한 흙을 내리치는 금속성 소리가 율동적으로 들리며 이 무덤 구덩이 안의 밤의 정적을 지배했다. 민준은 악마의 사람처럼 일했다. 그의 체력은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눈앞에서 춤추는 즉석부에 환상에 이끌려 땀이 그의 이마에서 쏟아져 내려 진흙탕물과 섞여 더러워진 그의 얼굴과 목을 적셨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게 몰아쉬며 굶주린 야수의 킁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구덩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내가 아까 가리킨 느티나무 뿌리에 쏠려 있었다. 그는 삽질하고 파내고 길을 막는 작은 뿌리들을 잔인하게 잘라냈다. 그의 행동이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서 있던 늙은 나무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무 뿌리 주위의 흙은 내 꾸며낸 이야기처럼 정말로 조금 더 무르긴 했지만 여전히 무겁고 끈적거렸다. 민주는 삽이 단단한 뿌리에 걸릴 때마다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이 흙을, 이 나무를
심지어는 닿기 어려운 곳에 보물을 숨겨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내 조상들까지 욕했다. 나는 그저 얼어붙은 채 서서 그가 땀을 닦기 위해 잠시 멈출 때마다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내 두려움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만약 그가 충분히 깊이 파고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그의 분노는 분명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내 삶의 끝이 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그 아래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기를, 그의 주의를 더 오래 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았다. 그리고 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다. 갑자기 다른 종류의 쨍하는 소리가 들렸다. 쇠와 다른 단단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삽이 돌이나 뿌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금속이 금속을 치는 소리였다. 민주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몸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다시 삽을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같은 지점을 한 번 더 내리쳤다. 맑고 단호한 소리가 다시 들렸다. 넓은 미소가 민준의 얼굴에 서서히 번졌다. 끔찍하고 승리에 찬 미소였다. 그는 야수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마치 역사상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같았다. 민주는 삽을 다른 쪽으로 던졌다. 그는 진흙 속에 무릎을 꿇었다. 값비싼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맨손으로 그는 미친 개처럼 미친 듯이 그 흙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물체를 덮고 있는 붉은 흙덩이들을 치웠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물체의 표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간 크기의 낡은 쇠상자였다. 표면은 이미 심하게 녹슬었고 두꺼운 흙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임은 분명했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나 자신도 반쯤은 죽을 만큼 놀랐다. 나는 지금까지 보물 이야기가 단지 신화일 뿐이라고, 이 집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동화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 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묻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 거짓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민주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 좁은 흙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는 미친 것처럼 들렸다. 엄청난 안도감과 절정에 달한 오만함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드디어, 이것 봐, 차영아. 봐, 난 부자야.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 모든 빚은 끝났어. 나는 왕이 될 거야.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쇠상자 표면을 두드렸다. 그는 그 상자를 들어 올리려 애썼고 이미 녹슨 큰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가 온 힘을 다하자 목과 팔에 핏대가 튀어나왔다. 상자는 조금 움직였지만 마치 지구의 핵에 박힌 것처럼 아주 무거웠다. 도와줘. 민준이 내게 소리쳤다. 그의 눈이 붉게 빛났다. 빨리 와서 이거 드는 것 좀 도와줘. 멍청하게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그가 거칠게 내게 소리쳤다. 나는 그가 거절하면 나를 때릴까봐 두려워 주저하며 다가갔다. 나는 그의 옆에 쭈그려 앉아 상자의 한쪽을 같이 당기는 척했다. 사실 나는 전혀 힘을 주지 않았다. 나는 단지 기회가 오면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흙계단 가까이에 위치하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 둘은,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는 신념만 하며 나무뿌리 사이에 박힌 그 상자를 옮기려 애썼다. 우리 움직임 때문에 상자 주위의 흙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나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바람 소리나 우리 숨소리와는 다른 소리였다. 멀리서 흐르는 물의 포요, 마치 지하 강이 범람하는 소리 같았다.
내 귀는 북쪽 구덩이 벽에 튀어나온 낡은 쇠 파이프 쪽에서 나는 쩍하는 작은 균열 소리를 포착했다. 오랫동안 묻혀 잊혔던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낡은 관계수로 파이프였다. 민주는 상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박 할머니가 해낸 것이다. 그녀는 이 마을의 관계용수 흐름을 조절하는 이웃집 밭에 있는 주 밸브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방금 그 밸브를 우리 집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배수관 쪽으로 돌렸다. 우리 발밑의 땅의 진동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단단했던 구덩이 바닥의 흙이 이제는 빠르게 물렁물렁해지고 축축해졌다. 낡은 파이프 주위의 흙벽에서 혼탁한 갈색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했지만 몇 초 만에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급류로 변했다. 민주는 차가운 물이 무릎을 적시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의 근원지를 돌아보았다. 이게 뭐야? 왜 물이 나와? 그가 공황 상태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물줄기는 더욱 거세져 구덩이 벽을 강타했고 흙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지금이 기회다. 나는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민준이 만든 진흙 임시 계단으로 돌진했다. 계단은 튀는 물과 진흙 때문에 미끄러워지기 시작했지만 두려움이 내게 특별한 힘을 주었다. 나는 구덩이 벽에 늘어진 나무 뿌리들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내 몸을 끌어올렸다. 내가 도망치려는 것을 깨달은 민준이 내 다리를 잡으려 했다. 차영아, 어디가? 이리 돌아와. 먼저 상자 드는 것 좀 도와줘. 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의 손이 내 긴 바지 끝자락에 닿았다. 하지만 아래의 발판이 이미 미끄러운 진흙탕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는 미끄러져 다시 넘어졌다. 그의 다리가 물에 휩쓸려 움직인 무거운 쇠상자 밑에 끼었다. 나는 계속해서 기어 올라갔다. 고통은 신경 쓰지 않고 흙을 긁어대느라 손톱이 부러졌다. 내 손이 구덩이 가장자리에 닿아 신선한 잔디를 느끼는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 몸을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굴러 떨어져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기침을 했다. 저기 담장 근처 덤불 뒤에서 나는 절뚝거리며 서 있는 박 할머니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방금 낡은 밸브를 돌리는데 사용한 녹슨 큰 렌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을 참느라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안도감에 찬하를 바라보았다. 구덩이 안에서는 민준의 비명이 분노에서 순수한 공황으로 바뀌었다. 세찬 물이 무서운 속도로 구덩이를 계속해서 채웠다. 구덩이 벽의 흙들이 무너져 내려 아래쪽을 덮었다. 도와줘. 차영아. 제발 도와줘. 다리가 끼었어. 물이 차올라. 제발. 그의 외침은 절망적으로 들렸다. 나는 천천히 구덩이 가장자리로 기어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아래에서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그의 몸 절반은 이미 요동치는 진흙탕물에 잠겨 있었다. 그는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쇠상자를 밀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 상자는 오히려 그를 무른 흙과 세찬 물이 섞여 만들어진 진흙탕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혔다. 그가 필사적으로 쫓던 보물이 이제 그를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추가된 것이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고 방금 죽이려 했던 여자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를 차갑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그에게 합당한 정의라고 느꼈다. 홍수는 그 좁은 구덩이 안으로 무서운 힘으로 계속해서 내용물을 쏟아부었다. 흙벽을 강타하는 물의 포효 소리와 민준의 절망적인 비명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하는 혼돈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나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내 몸은 식은 땀과 튀는 진흙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눈앞에서 누군가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보는 공포감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정의감도 있었다. 아래에서 도움을 청하며 소리치는 남자는 몇 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묻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민주는 무른 흙과 세찬 물이 섞여 만들어진 진흙탕과 필사적으로 싸웠다. 쇠상자 아래에 다리가 끼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사이 차갑고 혼탁한 물은 계속해서 그의 가슴까지 차올랐다. 차영아, 제발 도와줘. 나 여기 버려두지 마. 난 내 남편이야. 민준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죽음의 공포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닿기에는 너무 높은 나무 뿌리를 잡으려 애썼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막혔지만 억지로 말을 꺼냈다. 비록 물소리 때문에 그가 내 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 구덩이 당신이 팠잖아. 여보, 당신이 이 자리를 원했잖아. 이제 이 자리는 당신 거야. 그 말들은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그냥 튀어나왔다.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불타오르는 복수심의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엄청난 피로감과 우리의 결혼,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한때 꿈꿨던 미래가 모두 민준과 함께 저 진흙 속에 죽어묻혔다는 깨달음만이 있었다. 덤불 뒤에서 박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다리의 상처로 인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 꿋꿋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전해주듯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구덩이를 보지 않았다. 대신 집 앞길을 바라보았다. 들어봐, 차영 씨. 그녀가 속삭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증가,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이웃집 벽에 반사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왔어. 박 할머니는 내가 그녀의 집에 들어간 직후 비상 버튼을 눌렀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마침내 도움이 도착한 것이다. 몇 분 후 우리 집의 고요했던 뒤뜰은 분주한 사건 현장으로 변했다. 방탄조끼를 입은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이미 열려있는 연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매우 밝은 탐조등으로 정원 지역을 비추어 민준의 죄를 감싸고 있던 밤의 어둠을 몰아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확보했다. 나와 박 할머니를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한 의료진이 박 할머니의 다리 상처를 붕대로 감았다. 한편 한 여경은 내게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주며 내 정신적 충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준의 구조 과정은 극적이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구조대는 갇힌 민준의 몸을 끌어내기 위해 밧줄과 휴대용 크레인을 사용해야 했다. 그들은 또한 구덩이 벽이 완전히 무너져 민준을 산채로 묻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민준은 구조를 애원하는 것과 그의 금상자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질렀다. 그는 경찰에게 쇠상자도 함께 들어 올려달라고 고집했다. 상자 버리지 마요. 그건 내 재산이야. 일제강점기 금이라고.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경찰관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상자가 민준의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다리를 풀어주기 위해 도르래를 사용해 그 상자도 함께 들어 올려야만 했다. 거의 1시간 동안의 긴장된 사투 끝에 민준의 몸은 마침내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내졌다. 그는 잔디 위에 누워 흠뻑 젖고 추위에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숨은 가빴지만 그의 눈은 역시 끌어올려져 멀지 않은 곳에 놓인 낡은 쇠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민준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자로서의 권리를 고지했다.
하지만 민주는 손에 채워진 수갑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그 상자를 향해 기어가려 발버둥쳤다. 열어. 상자 열어봐. 내용물 보고 싶어. 그건 내 권리야. 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현장 지휘관은 민준을 연민과 혐오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증거물을 확보하고 아마도 용의자의 헛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그 쇠 상자를 열라고 명령했다. 그 상자는 이미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자물쇠는 쇠지렛대 한 방에 부서졌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와 박 할머니를 포함하여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다. 민주는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반짝였다. 파랗게 질린 그의 입술에 잠시 승리의 미소가 스쳤다. 삐걱하는 요란한 경첩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경찰들의 손전등이 상자 안을 비췄다. 정적. 금빛은 없었다. 빛을 반사하는 보석도 없었다. 오래된 지폐뭉치도 없었다. 그 쇠상자 안에는 이끼 낀 낡은 붉은 벽돌 더미와 수십 년 동안 물이 스며들어 죽처럼 변해버린 몇 장의 종이 문서, 그리고 무게추로 쓰던 고철 덩어리뿐이었다. 그것은 단지 쓰레기 같은 무게추와 아마도 이전 주인이 증거를 없애거나 혹은 감상적인 이유로 보관했을 뿐인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빈 문서가 담긴 상자일 뿐이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이 시체처럼 더욱 하얗게 변했다. 그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시선으로 벽돌 더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영혼이 방금 그의 몸에서 강제로 뽑혀나간 것 같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틀렸어. 이건 틀렸어. 그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의 의식이 부서졌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낮은 웃음이 점차 날카롭고 끔찍한 큰 웃음으로 변했다. 그는 동시에 울고 웃으며 경찰의 소나귀에서 발버둥치며 그 벽돌들을 껴안으려 했다. 내 금이야. 이건 내 금이야. 가져가지 마. 민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동안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탐욕이 완전한 실패에 직면하자 그의 정신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경찰은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민준을 순찰차로 끌고 갔다. 그가 내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쳐 끌려갈 때 그는 잠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내 남편 민준이 없었다. 부서진 인간의 껍데기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차마 그를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경찰차가 민준을 싣고 떠났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멀어져 가며 나와 박 할머니를 이제 엉망이 된 뒤뜰에 남겨두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연이 오늘 밤 일어난 죄악의 잔재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박 할머니를 꼭 껴안고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며 내가 참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쏟아냈다. 길었던 밤은 마침내 끝났고 비록 내 마음은 산산조각났지만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고 고향의 어머니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느티나무 아래에서의 끔찍했던 그날 밤 이후로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마치 어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우리 주택 단지의 정적을 깨뜨렸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급격하게 변할 때 시간은 이상한 방식으로 흐른다. 민준의 사건은 여러 지역 및 전국 언론에서 큰 뉴스가 되었다. 그의 얼굴은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에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보물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잔인한 살인 미수를 저지른 거물급 사기꾼으로 도배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민준이 7개의 다른 가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금 세탁 조직과 파산한 불법 사업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그의 빚은 악랄한 사채업자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것이 그를 무모한 괴물로 만든 계기였다. 나의 증언과 박 할머니가 보관한 CCTV 녹화 증거,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덕분에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변호사에게서 들은 마지막 소식에 따르면 민주는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교도소의 정신재활시설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감방 안에서 그는 종종 손톱으로 시멘트 바닥을 피가 날 때까지 파며 느티나무 아래의 금에 대해 중얼거린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 끝없는 탐욕의 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기쁘지도 않았지만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가 짊어져야 할 결과였다. 사건이 끝난 후 나는 더 이상 그 큰 집에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모든 벽에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유산으로 받은 집을 그 지역을 현대적인 상가 단지로 재개발할 계획이 있는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팔았다. 전략적인 위치와 넓은 토지 면적 덕분에 그 집은 민준이 쫓던 상상 속 보물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높은 가격에 팔렸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만약 민준이 인내심을 갖고 정직했다면 우리는 함께 그 집을 팔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탐욕은 항상 지름길을 원했고 그 지름길은 그를 낭떠러지로 이끌었다. 나는 집을 판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집을 더 편안하고 튼튼하게 리모델링하고 어머니가 내년에 효도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등록해드린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에 가장 좋은 약이었다. 남은 돈으로는 조용하고 푸른 나무가 많은 동네, 다른 도시 외곽에 아담하고 예쁜 집을 샀다. 나는 또한 작은 여성 의류 부티크를 열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물론 나는 나의 구원자를 잊지 않았다. 나는 박 할머니에게 나와 함께 이사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내 새 집 바로 옆집을 사서 우리가 계속 이웃으로 지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를 가르는 높은 담장 없이 박 할머니는 기쁘게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요새 같은 집을 팔고 수사 세계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우리는 가족처럼 되었다. 매일 오후 우리는 테라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요리법부터 화초까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오후 하늘은 아름다운 황금빛 주황색이다. 나는 박 할머니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그녀는 이제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다. 그녀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다. 비록 걸음걸이가 아직 약간 절뚝거리지만 그것이 그녀의 활기를 꺾지는 못했다. 할머니, 내가 갑자기 편안한 침묵을 깨고 물었다. 예전에 왜 새벽 2시에 소리 지르면서 집 주위를 뛰어다니셔야 했어요? 민준을 감시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박 할머니는 경쾌하게 웃으며 눈을 장난스럽게 가늘게 떴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심리 전략이었어. 차영 씨, 민준 같은 악당들은 보통 아주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광기야. 미친 척 연기함으로써 나는 그가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된 거지. 그는 나를 시끄러운 미친 노인네일 뿐 위험하지 않다고 여겨 무시했어. 만약 내가 그냥 앉아서 창문으로 훔쳐보기만 했다면 그는 분명 의심하고 아마 나를 더 일찍 해쳤을 거야. 게다가 그녀가 한쪽 눈을 윙크하며 덧붙였다. 밤에 달리는 건 심장 운동에 좋잖아. 젊은 범죄자랑 싸워야 할 때 심장이 튼튼해야지. 우리 둘은 큰 소리로 웃었다. 두려움 없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오후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내 머리카락 끝을 날렸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폭풍은 지나갔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겉모습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내면에 악마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쳐 보이는 사람이 가장 정신이 온전한 영웅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탐욕의 위험에 대한 것이었다. 세상의 재물은 찾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온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민주는 결코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팠다. 반면에 나는 내려놓고 감사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찾았다. 밤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더 이상 한밤중의 비명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땅을 치는 삽소리도 없을 것이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살았고 어머니도 안전하며 우리는 자유로웠다. 인생은 아직 길고 나는 더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고개를 떳떳이 들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